그럼 지금부터 그 2020년 지역개발학회 동계학술대회 기획 세션입니다. 저희가 LH 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봐서 좀 힘겹게 하고 있는 일환으로 여기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그 의미 아실 거고 웃지 않는 분들은 그 의미 모르실 텐데 용역의 일부입니다. 그게 뭐냐면 LH에서 도시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도적 기반, 법적인 어떤 기반, 또 해외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LH 개발에 있어서 도시 관리를 좀 확대하려는 의도로 만든 용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안용진 교수님이나 여기 성민기 연구원님이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기정훈이고요. 오늘 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안용진 교수님이십니다. 안용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용진입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에 이번에 학위를 받게 되는 성민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민기 연구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토론으로는 SH 도시연구원의 이영민 박사님 참여해 주십니다. 이영민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이동관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세션에 지금 파주시 통일기반 조성과장 계신 김영수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파주시 이게 도시개발과 김혜영 과장님도 들어와 계신데 지금 영상 꺼놓으셔서 일단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발표를 시작할 텐데 안용진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안용진 교수님이 그 화면 공유해가지고 잠깐만요. 권한 드려야 되나요? 어떤가요? 그냥 할 수 있나요? 아마 권한을 예,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권한을 됐네요. 안용진 교수님 20분에서 뭐 한 25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어차피 뭐 저기 뭐야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하고 그리고 일선 지자체에서 담당자분이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내용은 한 20분 정도로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코멘트를 좀 많이 받는 식으로 제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어떻게 선량 괜찮으신가요? 잘 들립니다, 아주. 아, 잘 들린다고요? 네. 예, 오늘 어려운 뭐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본 과업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그 SH공사 이영민 박사님을 제가 어렵게 섭외했는데 제가 좀 열이 나가지고 비열이 있어가지고 현장에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영민 박사님한테 좀 죄송스럽고요. 예, 일단은 본 발표는 이제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LH의 의뢰를 받아서 LH 도시관리의 어떤 운영 방안과 실제 실증 사업을 위한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의 어떤 과업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LH가 과거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넘어서 신도시 개발 이후에 준공 이후에 이제 보다 도시민들의 어떤 정주 여건을 보다 좀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의 어떤 역할까지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제 검토를 했고요. 법 제도 기반을. 그래서 오늘 발표는 간략하게 해당 과업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관리의 개념을 포함해서 관련된 이론적 고찰, 선행 연구의 어떤 단서들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기반 시설 유형을 크게 한 뭐 3가지로 구분해서 관련된 개별 법과 어떤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LH가 도시 관리를 도시 개발 이후에 도시 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라든가 인수인계 차원에서 어떤 주요 이슈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이론적 고찰로서 이제 도시관리 고도화의 필요성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뭐 LH가 신도시를 개발을 한 다음에 준공 이후에 이제 지자체의 어떤 인수인계 이관을 거쳐서 도시가 이제 관리되고 정주 여건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공 기반 시설 운영 관리는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삶의 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의 핵심적인 도시 서비스의 한 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지구 이후에 이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뭐 인수인계 전후 과정 통해서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이제 통합적인 공공 기반 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어떤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요. 보다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와 전략적인 도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도시관리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그런 과정에서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만 수행했던 LH가 해당 도시개발 사업이든 뭐 택지개발 사업이든 신시가지 신도시 개발 이후에 또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도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배경적인 어떤 논의가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도시 내에 이제 새롭게 조성된 도시 내의 이제 공공 기반 시설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법적인 한계점들,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와 갈등, 그리고 해당 입주민의 불만 사항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LH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로컬 레벨에서의 어떤 공공 디벨로퍼인 SH 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몇 년 전에 관련된 이슈를 보고서로 작성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제 도시 관리, 특히 이제 기반 시설, 공공 기반 시설 관리에 있어서 준공 이후에 인수인계의 어떤 과정의 불협화음들,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충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구축된 이후 유지 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LH 도시관리 기능 도입을 위한 도시관리 사업 모델 구축이라는 윤역 과제에서 본 발표 내용은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어떤 이론 연구와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고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LH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 관리에 대한 어떤 선행 연구들을 검토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LH 공법과 시행령 검토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을 조사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도시 관리라는 것이 일단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정리를 봤습니다. 먼저 좀 포괄적인 측면에서 도시 관리라고 한다면은 도시 전체의 공간, 뭐 사회 경제, 뭐 행정 등 정주환경 전체 분야를 포함하는 토탈 플래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협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물리적 측면의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공급 유지 관리, 도시민들의 어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서비스의 제공, 다분히 도시 생활 수요에 부합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이제 공공 디벨로퍼로서 이제 LH의 도시 관리의 어떤 역할이라고 본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지, 사실은 LH 법적 근거상으로 봤을 때는 명시적으로 도시 관리라는 용어가 아직 조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1호부터 10호 각 항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주택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LH는 뭐 개별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측면이 아니라 지구 혹은 도시 전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에 대한 어떤 사업 업역이 포괄적으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 관리라는 것이 신도시 레벨의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름 아닌 도시 관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시 관리에 LH가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는 내연적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본 과업에서는 이제 도시 관리라는 개념은 이제 주택이나 토지 등 도시 개발 종류와 더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민의 수요와 삶의 질을 정주 환경을 높이기 위한 도시의 물리적, 뭐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도시 서비스를 제고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봤을 때 물론 뭐 LH가 도시 재생 사업도 좀 수행하고 있는 하나의 부문이긴 하지만 기성시가진의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재구조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를 한 이유가 이미 기성시가지의 도시 관리 주체는 해당 지자체로 일단은 명시적으로 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시 관리 대상은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특정 지구, 특정 지역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완료하고 준공 전후의 사후관리 프로세스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련 법, 제도, 지침 등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기에 앞서 주요한 이슈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뭐 세 가지 모든 사항들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그동안의 도시의 개발과 관리 구조가 이원화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 이후에 도시 관리는 지자체의 고유의 업무 영역이죠, 그죠? 근데 제도적 측면에서 개발 주체는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개발 주체는 해당 지자체나 국토부, 중앙 정부로 볼 수 있고 LH는 다만 해당 개발 주체의 사업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리인으로서 사업 시행자로서 주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LH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도 그 어떤 사업 시행자로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후의 도시 관리에는 당연히 해당 사업의 본 발주처인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업무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시행자로서 공공 디벨로퍼로서 LH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 신도시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도시의 어떤 사항들을 개발을 통해서 완성, 준공한 이후에 이제 해당 시설을 인계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좀 미루고 있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관련 담당자분들과 그 전에 뭐 분당 일산 어떤 개발사 내용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일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AS를 준공 이후 인수인계 받기 전에 가급적인 모든 AS를 다 받기 위해서 이런 인수인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이거를 소유권을 인계받으면은 그때 이후부터는 그 소유권, 물건에 대한 다양한 어떤 보수라든가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오롯이 이제 소유권을 인계받은 주체의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LH를 포함한 공공 디벨로퍼의 개발 이익들을
이런 유지 관리 보수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급적 인수인계를 좀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실제 해당 도시에 새롭게 입주한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슈들, 민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 다양한 이슈들, 민원들은 그런 세부적인 기반 시설 유형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이슈들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발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요약한다고 하면은 이런 개발과 관리 구조 이원화 상황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지자체의 협약을 통해서 인수인계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거나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가 인수인계 이후에 해당 도시관리 시설의 도시관리를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LH가 인수인계 이후에도 지자체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주요한 어떤 도시개발 이후의 주요 시설에 대한 이런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준공 이후에도 쭉 수행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주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도시 관리에 대한 그런 어떤 조문이 없는 상황보다는 명시적으로 공사법 조항을 보완을 해서 LH의 주요 업역을 단순히 주택 관리, 주택 개발 관리 측면을 넘어서 도시 레벨에서의 개발과 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유형별로 이제 도시관리 가능성과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신도시 개발 토지 이용 측면에서 공공시설 부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본다고 하면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치법 개정 없이 현행 상태에서도 어떤 도로에 대한 주차 관리, 도로에 대한 도시 관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도시 관리 업무 이전에 하전적으로 지자체와 협약, 약정을 통해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로법 제36조 도로관리청 여기서 말하는 도로관리청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과가 될 수 있겠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하지만 경미한 도로의 유지관리, 그러니까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뭐 선형이라든가 폭원을 대폭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관리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 관리 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물론 이거는 뭐 지자체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법 개정 없이도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택지개발 사업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어떤 용지로 볼 수 있겠죠. 주차장 부지라는 것이. 근데 사실은 이런 공공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매입을 해서 공공 주차장 시설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뭐 관리 인력이 어떤 부족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일반에게 상업 용도의 개발을 복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매각된 경우가 다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 뭐 분당, 일산, 평촌 상업용지 군데군데 계획되어 있는 공공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 대부분 물론 공공주차장 그 어떤 용도를 갖고 있는 건축물이 있지만 대부분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상업용도와 복합해서 개발된 케이스가 바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법 8조 사업 부문에 따르면 이제
신규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예약하지 않고 직접 공유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지랑 기반시설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복합단지 개발 사업 역시 사업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택지 조성 사업 구역 내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복합 개발이 가능하고 나름의 수익 모델로서도 확장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 부지의 도로 이외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공원, 녹지, 광장인데요. 흔히 도시 오픈 스페이스로 정의할 수 있는 세부 항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근거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비되고 있으면은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LH가 해당 도시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가, 해당 공원, 녹지, 광장 시설을 전체 포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공원, 녹지, 오픈 스페이스 내에 있는 특정 시설, 예를 들면 복합 커뮤니티 시설 같은 개별 시설에 대한 건립과 관리 유지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뭐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공원 전체 시설을 직접 LH가 도시 오픈 스페이스 준공 이후에 관리를 할 경우에는 수익계획이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득해야지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사용권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LH 입장에서는 관리 운영의 실효성이 다소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운영을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시설에 대한 한정을 통해서 관리를 운영할 할 경우보다 좀 더 실효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의 한정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공유 재산, 가령 이제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공유 재산 기부 체납 시 조건부로 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설명해드린 전체에 대한 직접 운영 시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단일 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 시 조건부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해당 시설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 조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기반 시설로 유통 공급 시설, 그리고 뭐 공공 문화 시설, 그리고 방제, 보건위생, 환경 기초 시설들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기타 유형의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봤을 때 신도시 전체의 어떤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 인프라를 까는 LH로 봤을 때는 이런 특정 유통 공급 시설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만 조성한 다음에 LH와 지자체와 관련 유통 공급 시설의 사업자, 예를 들면은 공기업이라든가 공단, 지금 유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뭐 하나로마트, 그죠? 농협, 이런 어떤 개별 사업 단체와 어떤 3자 협약을 통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개별 시설물을 계획할 때 건축물 계획을 통해서 준공 이후 관리 업무를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 해당 시설을 인수인계 이후에도 받아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해당 사업장, 공공사라든가 공단, 혹은 뭐 이런 농협 같은 그런 기관에 바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은 우리가 LH 도시 관리의 어떤 주요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절실한 이슈가 없다는 것들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해당 시설의 어떤
시설이 준공 이후에 인수인계 과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행대로 현행의 어떤 프로세스 개발 이후에 인수인계 유지 관리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준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학교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들,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복합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뭐 기존 신도시 개발 경험을 봤을 때도 우리가 뭐 주택단지, 주거 아파트 주거용지 군데군데 이제 계획되어 있는 학교 부지 같은 경우가 그냥 방치되고 그냥 뭐 풀만 무성히 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 학교 부지를 매수해서 학교 시설을 지어하는 주체가 이제 교육청으로 볼 수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예산 문제라든가 가급적이면은 민간 학교 시설 부지 주변에 있는 어떤 주택의 민간 사업자로부터 좀 뭐 개발이익의 환수 측면에서 좀 학교 시설을 기부치나 형태를 받는 것들을 선호하고, 직접 교육청에서 해당 부처의 예산을 통해서 학교 시설을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당 부지의 어떤 매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과정이고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경우 LH 같은 경우에는 택지와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그걸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 비용의 자금 회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남양주라든가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동안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학교 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매각해서 캐시플로우를 좀 LH 입장에서는 좀 더 건전하게 가져간 사례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는 것이 어떤 정주 환경 개선이라든가 어떤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생활 SO 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부지를 LH가 신도시 개발 준공 이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해당 공공시설 부지, 공공문화시설 부지를 적극적으로 생활복합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해당 시설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틈새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방제 보건위생 환경시설시설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유통 공급시설과 마찬가지로 LH와 지자체와 관련 기업, 관련 사업 시행자 3자 협력을 통해서 부지 조성 이후에 해당 개별 시설물의 건립, 그 이후에 인수인계가 큰 뭐 대립 없이, 갈등 없이 원활하게 되어온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LH가 해당 방제라든가 보건위생, 뭐 상하수도, 뭐 이런 어떤 환경 기초 시설의 어떤 관리를 직접 하기에는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환경 기초 시설의 예로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폐기물 시설,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미 이제 이게 뭐 정확히 뭐 송도라든가 이런 새롭게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제 이런 폐기물 시설 부지를 LH가 공급해 주면은 거기서 이제 해당 건물들을, 시설들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인계하는 과정들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도의 LH 도시관리의 어떤 세부 기반 시설로 고려할 어떤 실효적인 부분들은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통시설, 공간시설, 뭐 기타 뭐 유통공급, 공공문화, 방제보건,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별로 판단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광장, 교통과 공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도적인 현황에서도 LH가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어떤 광장, 공원 이런 공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인계까지 어떤 해당 시설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도시민들의 어떤 정주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시설들을 LH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운영을 했을 경우에 분당, 일산과 같은 신도시 개발 이후에 뭐 성남과 고양에서 이제 해당 시설들을 지자체 내에 있는 뭐 공단에 이런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이런 부분들을 도로라든가 광장과 같은 교통 공간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만큼 실효적인 부분인가는 조금 더 검토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인수인계를 미룬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당 시설들의 관리를 유지 관리를 같이 해줌으로써 어떤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서 해당 기반 시설들의 유지 관리를 인수인계 전 단계까지 해주면서 관련된 위탁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우리 LH가 해당 시설의 관리를 하는데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이미 일선 지자체에서 어떤 공단이라든가 시설공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우리가 LH가 그런 이미 조직이 있는 시설들의 업역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어떤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유통 공급과 문화 공공시설, 방제 보건위생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도 LH 관리를 할 수는 있는데 지자체 협약을 통해서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굳이 우리가 LH에서 도시관리의 핵심적인 시설로 볼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SOC, 복합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정 시설들 앞서 설명해 드렸던 학교 부지라든가 그리고 문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지가 만약에 매각되지 않고 사업 개별 시설들이 아직 공급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LH가 도시 정주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실효적인 어떤 요인은 동기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LH 도시관리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과거에 산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이런 것들을 좀 훼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다 확장하고 강화한 측면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원청 대표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들, 지자체 장들, 이런 도시 관리에 포함되는 개별 시설에 대한 어떤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지자체 장과 이런 공공 디벨로퍼 사업장의 어떤 CEO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지금도 이제 있고요. 물론 아직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시행착오와 개선점들이 앞으로 제도 운영 시행 이후에도 많이 언급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LH가 도시관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LH 최고 경영자 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의 어떤 도시관리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지자체 장과도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하기 때문에 신도시개발 사업 준공 이후에 인수인계 전까지 공공 디벨로퍼로서 LH가 직접적인 책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따른 모든 공간, 시설, 안전관리에 상당히 좀
그 책임 부담을 더 느껴야 되는 그런 주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인계 이전 단계에서는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이런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엄격한 안전관리, 위험관리 시스템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LH 전체 사업장을 봤을 때도 최고 경영자 어떤 주도하에서 어떤 안전기획본부, 흔히 말하는 전체 LH 전체 사업장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로 볼 수 있는 중대재해 대책본부가 이제 설립이 되고 이제 해당 개별 사업단들, 뭐 주거복지본부라든가 스마트도시본부, 현재 있는 개별 본부, 그리고 만약에 LH가 도시관리를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도시관리 사업단에서 또 별도의 안전전단 조직을 두고 공司전체 컨트롤 타워와 밀접한 어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일단 안전 확보 통해서 그런 재해를 사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 분야 중대재해 가이드라인 내용이 국토부에서 일단 뭐 발표된 내용도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이런 체계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제 이행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LH가 도시관리 사업을 할 경우 직접 운영 방식과 간접 방식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직접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 차원의 컨트롤 타워, 매뉴얼 이런 것들 대응하면서도 별도의 해당 도시관리 사업장에 별도의 조직을 두어서 투트랙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간접 운영 방식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일단은 이런 하도급을 줄 기관에 대한 평가, 과연 이 특정 도시개발 사업 이후에 해당 특정 시설들을 하도급을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할 경우에 그 하도급 받는 업체의 어떤 유지 관리 능력, 안전 관리 능력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절차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간접 운영의 비용 산정하는 기준도 연동해서 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LH가 도시관리의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은 직접적인 부담이 있지만 오히려 간접 운영 방식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사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앞으로 해당 법의 어떤 시행 이후에 공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별 사업단에 대한 유족 관계를 좀 더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마무리하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 코멘트를 좀 더 받아서 해당 과업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용주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성민기 연구원님이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뭐 20분에서 뭐 25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성민경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할 발제는 LH 도시관리를 위한 국내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먼저 LH 도시관리 및 국내 사례 조사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LH 도시관리와 연계 가능한 기존 LHU 사업과 그리고 해외 사례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시사점 위주로 설명해 드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은 한 20에서 25분 발제를 준비하고 사례 조사한 것은 다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제 안 교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운영과 관리는 도시 성장, 인구 유입,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를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지 있지 않아서 종종 지역 주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선행연구에서 도시 차원의 통합적인 기반시설 관리 운영 및 도시관리 전문성을 갖춘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협력이 필요함을 또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 기반 시설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좀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전익진 이 사례에서는 기사에서는 현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체계와 그리고 도시개발 공급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해서 입주민들의 불평과 갈등이 초래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 불분명한 책임 소재, 그리고 급증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행정 복지수에 비해서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 등이 또 어려움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LH공사는 또 도시 기반 시설 공급 주체로서 필요한 도시의 핵심 기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가지고 있다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해서 향후 도시 관리를 한다면 도시 기반 시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으로는 LH 기존 공사의 사업과 해외 도시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 내용 고찰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통해 LH 도시 관리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일단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제가 그때 분당 신도시, 2기 신도시, 위례 신도시, 그리고 3기 신도시는 고양시 창릉 도시개발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중 분당 신도시는 LH공사가 입지 선정부터 택지 공급에 이르기까지 사업 시행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사례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위례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 복합 경계라는 조건으로 해서 향후 LH가 복합적 행정 공계가 존재한 도시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창릉 도시개발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LH공사와 고양시 사이에 기반시설 관리 차원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LH가 도시관리 기능을 고려할 때 이 또한 필요한 시사점을 볼 수 있기에 사례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분당 신도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먼저 공사 준공 이전에 주민이 선입주하여서 공공시설 사용을 개시함에 따라서 관리 주체 불분명함에 따라 입주민 불편이 예상이 되어서 LH공사는 지자체가 공공시설 인수인계한 후 합동점검을 또한 하자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공시설 이관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이 합동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따른 확인 및 자문을 들은 후에 인수를 하겠다는 의견을 견지하여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으나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측에서는 타자 보수 업체명을 명기하는 타자 실명제를 도입하였고, 관계기관 및 성남시에 요청하여서 내무부로부터 당시 공공시설물 무상귀속에 대한 인수인계 방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지침을 시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LH 도시길 관리 기능을 부여를 위해서도 이러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또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등 총 5개의 지자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중 도시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기초지자체는 총 3곳입니다.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한 그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지자체의 입장이 다르지만 복합경계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원론적으로는 공동으로 도시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지자체의 재원 또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등 도시관리 업무도 각 지자체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예측하여서 사업관리와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가 공감하는 작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 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공사가 주민의 편의 향상 및 행정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시관리에 접근할 수 있으나 실행력 및 지속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언 마련이 관건이며 이를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선결되어야 되는 과제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양 창릉도시 개발지구입니다. 이 사례는 최근 사례로서 LH공사가 고양시 삼성역 황승주차장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폐쇄하고 최근 시내특집 국가를 공급한 결정에 대해서 LH공사와 고양시 사이에 갈등이 있던 사례입니다. 실례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LH가 지구 내 공공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양 후에는 필요한 지하철 매입하여 설치하라는 무책임한 개발 방식을 비판하였고, 아울러 고양시는 급증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행정복지수요 지하철 재원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현행 도시개발 사업 시행체계로는 도시기반 공급체계와 이의 관리 및 활용한 체계 종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해서 지자체의 불만과 궁극적인 입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LH의 북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례는 한 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신산업 전략으로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위해 LH공사를 통한 미얀마 내 해외 산장 개발로 추진이 되었고, 사업 기여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행법인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는데, 이 실행법인은 LH공사와 그리고 플랜트 전문기업에서 자본을 출자하고 미얀마 건설부에서 토지 현물을 출자하여 현재 시행법인이 구성이 됩니다. 이 시행법인은 최소 50년, 최대 70년까지 토지 사용 가능하고 이 토지 내에서 도로, 정수장, 폐수 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위한 관리비는 분양 기업부터 받아서 도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 사업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과정 중이지만 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인데 참여 주체별 업무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고 명확한 책임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 프로세스와 관리 운영 프로세스를 이원화시켜서 사업이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미얀마 내에 지금 도시관리 제도가 미흡하여서 제도 기반 마련과 그리고 예산 조달 및 수익성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LH 기존 사업에 대해서 시사점을 좀 정리해 보자면 분당 신도시 사례의 경우에는 LH 도시관리 기준 부여를 위해서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재원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의 법적인 근거 마련, 그리고 고양 창릉 도시개발지구 경우에는 지하철 협조관계 구축이 필요하고 급증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지하철의 재원이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대련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화가 됐고 도시개발과 관리운영 프로세스 이원화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 먼저 1번 유카리카오카 뉴타운 사례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유카리카오카 뉴타운은 치바현 사쿠라시에 속한 마을로 지자체인 사쿠라시 정부와 부당산업과 육상운송업을 주축을 한 민간기업인 야마만 그리고 그 자회사인 YM 종합서비스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서 뉴타운을 도시 운영 관리하는 사례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도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도시화해 보면 일단 사쿠라시 정부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유 업무인 도로, 공원, 그리고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여가, 방범, 육아, 요양, 철도 같은 생활 편의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 관리는 주 야마만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또한 주 야만의 자회사인 주 YM 종합서비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원 또한 전적으로 야마만이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사쿠라시 정부가 위탁을 해서 도로나 공원도 일부 관리하고 있지만 주 수입원은 역세권 같은 핵심적인 복합 개발과 분양 수익, 운영 관리, 이주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얻는 재원이며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일단 이 사쿠라시 정부가 민간 기업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민간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은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좀 침체되는 반면 이 지역은 이제 꾸준한 20, 30대 인구 유입이 있어서 성공적인 도시관리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향후 이제 도시관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전문성을 지닌 민간 기업의 참여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BID 사례입니다. 이 BID는 미국에서 기존 상업지역을 대상 활발하게 진행된 도시정책으로서 공공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의 목적 실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 BID는 해당 상업지원에 자산 소유주나 상인들이 구성되어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활동 범위 결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주목해 볼 만한 점입니다. 그래서 자산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자산 가치가 총체적인 도시 환경에 좌우되기 때문에 도시 환경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지자체의 도시관리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된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LH가 향후 인간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 JC 데이코라는 도시관리 기업 사례인데요. 이 기업은 최첨단 기술 동시에 공공시설 관리 운영에 도입하여서 스마트 시티 개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관리 기업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 회사가 공공시설 활용, 5개 광고 등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도시관리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이나 를 통한 광고나 공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전기능 기술 기반을 활용하여서 도시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창출해서 부족한 지자체의 재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레츠워스 가든 시티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일단 이 도시는 1962년 레츠워스 가든 시티 액트를 제정한 법적인 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레츠워스 가든 시티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을 설립해 도시관리하는 사례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 공동체를 지원하고 이게 가든시티에서 녹지 공간이 지역 도시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녹지 공간에 대한 그런 도시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 파운데이션은 관련 범위에 따라서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 참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사장들 10인의 이사회, 30인의 임원진인데 이 임원진의 구성이 일단 선출된 8인 그리고 주민자치 8인, 주 8인 그리고 선출된 6인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임명된 2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일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된 14인이 있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는 이제 이 세금과 기속된 자산 및 사업 수익을 마련된 창출된 재원으로 다시 도시관리 시설에 재원으로 재투자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 정원도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지금 영국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도시관리에서 이제 얻은 이익을 그리고 도시관리를 위해서 재투자를 해서 이런 성공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LH가 이제 한번 참고할 만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변화하는 주민들의 필요에 이렇게 재빠르게 파악하여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관리 전담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본 사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해 본 점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시민, 기업 모두 자유롭게 스마트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고
이에 관심 있는 공공이나 민간 기관에 투자 협력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다양화된 주민들의 필요나 이런 것을 이러한 발전된 기술로, 최첨단 기술로 이제 응용을 해서 도시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면 향후 그 주민들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특히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좀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 도출은 일단 선행 연구와 그리고 사회적 현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이저한 프로블럼을 제가 이제 도출했는데, 첫 번째로는 도시 기반 시설과 공급처가 이게 종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해서 집주민들의 불평, 갈등이 초래하는 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관리에서는 재원이 부족한 점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고, 사례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브로드하긴 한데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들을 제가 탐색적으로 한번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지역 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도시관리가 LH에서 도시관리를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근거와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의 참여, 그리고 이를 통한 디지털 도시관리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는 도시개발과 관리 운영 프로세스 이원화를 통해서 사업의 안정화와 그리고 전문적인 도시관리 운영팀이 LH가 향후 도시관리를 한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5가지 시사점을 사례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럼 먼저 토론을 제가 보기엔 한 7분? 10분 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30분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플로어에서도 또는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얘기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7분 정도로 해서 먼저 이영민 박사, 잠깐만, 순서가 이영민 박사님 먼저죠? 네네. 이영민 박사님 먼저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영민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네네. 우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전문적인 도시관리자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논의가 출발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시민의 안전한 환경을 담보하기 위한 수동적인 도시관리였다면, 최근은 삶의 질 제고나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효율적인 도시 경영의 관점에서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마트 시티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전문화된 관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어찌 보면 전문적인 도시 관리는 이제는 당위의 명제이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LH가 도시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은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주요 이슈로 생각되는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기도 한데,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임계인수 문제가 화두가 될 텐데요. 요거를 다시 2개로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프로세스 상에서 벌어지는 시계열의 임계인수 문제, 2번째로 인수 후에 관리청 간 부서 간의 장벽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임계인수 문제를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사업자 입장에서 저도 SH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관건은 사업 시행 후에 관리청으로 인계를 해야 되는데, 합동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세목을 통지하고 이제 공영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상에서 합동 검사가 지연이 되거나 또는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당연한 건데 하자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의 호흡이 상당히 길고 길게는 10여 년의 간극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획 수립 시점과 준공 시점 간에 이제 말하자면 계획 시점에는 첨단 시설물이었는데 준공 시점에는 이른바 후진 시설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인계 인수가 지연이 되다 보면 대표적인 문제가 입주 등으로 인해서 사용은 개시가 됐는데 법적인 인계 인수가 되기 전, 즉 관리 주체의 공백이 발생하는 시점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 약간 하자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용 개시가 안 된 도로 안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안전관리상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연구를 과거에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목 통지 후에 공용 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법적인 기준은 있으나 강제하기가 힘듭니다. 즉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가로등과 같이 이런 시설물들은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행 규정으로 해서 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고요. 물론 대전제는 시설물이 적절히 갖추어졌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 준공을 통해서 이제 인수 인계를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 택지개발사 같은 경우가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부분은 다 됐는데 어느 부분이 안 돼서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 개시가 준비가 된 곳은 먼저 부분 준공을 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하자 관리인데 준공 처리가 되어야 하자 담보를 할 수가 있고 이른바 하자 담보 취급권이라는 것이 관리청으로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분 준공 처리라는 제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연구를 한 게 2016년이다 보니 현재 제도가 정확히 어디까지 지금 지침이 나와 있는지까지는 미처 확인은 다 못했다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업자의 입장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5년, 7년, 8년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 중에 언제 준공이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미처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계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받아도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공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계 후에, 인수 후에 관리청 간에 이를테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에 다른 생각 또는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 안에 문화본부가 있을 수 있고 복지정책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예산이 서로 다르고 관리 목표도 서로 상의해서 신속한 그 시설 간의 조율이 근본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직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전에 성민기 박사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 도로, 공원 등의 그 전통적인 기반 시설 SOC와 문화복지시설 등과 같은 생활 SOC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 관리상의 특징도 다르고 수익 발생의 여력도 달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교차 보전의 방식으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재정적인 문제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주민 수요를 감안해서 좀 총괄 관리자가 입체적으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끌고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 도시관리자가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발제해 주신 바와 같이 위례 같은 경우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도시관리자는 생활권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고 각 지자체는 행정구역 단위로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지자체 간 조정의 권한이 도시관리자에게 부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은 사회적인 논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도시 인프라는 개발 사업 종료 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유상 매각의 경우에는 여기서 결국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거나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주로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지자체 재정이 공공청사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현행 방식으로라면 개별 사업별로 재원을 다 확보해야 되고 사업 타당성이 개별적으로 다 확보가 돼야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 참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도시관리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현행 제도와 같이 재정이 필요한 시설이 있겠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안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전략적으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이 되는 사업만 골라서 하겠다고 했을 때 관리청 입장에서는 과연 그거를 승낙하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차 보전을 위해서 결국은 공공시설을 전체적으로 풀링을 해서 교차 보전을 하는 방식이 불가피하겠고 또 반대로 그게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개발자와 운영자 간의 통합에 따른 효율성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향후에 운영관리를 고려한 계획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좋은데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그 세종인가 그렇습니다. 그 신도시 계획에서 LH가 공공시설 사후 관리비 항목으로 해서 토지 조성비, 조성 원가에 운영 관리비를 사후 관리비를 포함시켜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부당하다는 감사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후 관리비, 운영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토지 조성의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공론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한 운영 관리가 아니라 잘못에 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설물 안정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자연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들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관리에 있어서 LH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주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게 공공, 민간, 그리고 지식 자문기관, 그리고 시민의 4가지 주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LH가 실제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4가지 주체 중에서는 민간 기업의 범주에서 운영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이 본질에 가장 부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공공인 지자체와 민간 기업을 연계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라면 공급자에서 엔드 유저까지 가는 수직 위계상에서 오히려 플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오히려 저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포괄적인 하도급 형태의 운영관리자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덜란드 방금 어디 사례였죠? 암스테르담 사례였나요? 예,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기관의 역할을 미얀마였죠? 자문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LH가 생각하시는 큰 그림과는 조금 맞지 않는 다소간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컨대 LH 입장에서 공익을 위한 도시 관리인지 아니면 사업 다각화 차원인지를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동관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제가 참 도시관리라는 그 복잡하고 난해한 이슈를 잘 분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과거 도시개발의 과정을 지나서 도시관리의 시점에서 접어든 상태에서 LH의 그 다양한 사업 방안 중에서 하나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두 분의 발표가 이제 향후 LH의 그 도시관리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시사점을 던져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듣고 느낌 몇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LH가 도시관리 사업을 시도한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은 도시관리 사업에 있어서 LH가 가질 수 있는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법 제도적 분석에서 사업의 그 제도적 법적 기반을 여러 가지 교통시설, 광장시설, 기타 시설로 분류하여서 관리 가능 여부나 인수인계 여부, 관리 실효성 등으로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좀 재미있게 느꼈던 것이 여러 시설 중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차장과 공공문화시설에서 LH가 그 도시 관리의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설들은 법적인 기반, 분석을 떠나서 LH가 가장 도시관리 사업에서 특성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사실은 그 일반 다른 기업에서도 단일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했고요. 또 문화시는 다양한 콘텐츠로 수익을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자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러한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본을 많이 가는 좀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의 도시관리 사업의 위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좀 그 사업의 공공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든지 미래, 고향 등 수도권에서 많이 시행되거나 그런 지역에 위치하는 서울 공도에 위치하는 그런 사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는 도시관리의 수요도 많지만 지자체들의 그 재량도 높은 편이고 또 관련 업체들도 사실은 많은 편이라서 그 사업에 대한 진입이 조금 수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었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LH와 지자체 간의 다양한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관리 사업은 사실은 또 오히려 그 재량이 좀 많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에서 그 사실 LH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수익성보다는 좀 공공성을 더 고려해서
사업을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도시관리 부분은 지자체 권한과 관련된 얘기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 협력한 것이 LH의 그 도시관리 사업 진행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제 성 박사님께서 다양한 한국 사례와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 발표를 들으면서도 LH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사실 그 LH가 주도가 되어서 진행된 사업이 현재까지 아주 많고 또 현재도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착수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LH가 주도한 사업 중에서 이제 도시관리 관련돼서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것과 같은 선에서 얘기해 보면 LH가 좀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비수도권의 그 사업 지역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워질 수 있다면 향후에 LH의 그 도시관리 사업 착수 및 진행에도 이 지역을 떠나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예, 이만 저의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들리시죠? 그 혹시 안용진 교수님이나 성민경 의원님 지금 토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뭐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 뭐 한 1, 2분 정도. 네. 오늘 두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뭐 부분적으로는 약간 좀 중간에 좀 하울링이 좀 심해서 좀 제가 못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영민 박사님께서 해주신 내용들은 상당히 저희 과제에서 좀 더 한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SH에서 이런 신도시 개발 이후에 이제 서울시 이관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다양한 이슈들, 뭐 서울시와 서울시 기호청의 관계들, 서울시 내부에서 부서 간의 어떤 장벽들 그런 뭐 사례를 말씀 주셨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그 SH에서 지금 서울시에 한정돼서 좀 깊게 보신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런 사례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궁금한 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이영민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LH가 어떤 전문성을 지닌 도시 관리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은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어떤 도시 관리인지 아니면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입장인지 스탠스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다분히 뭐 사업 다각화의 입장 하나로만으로 봤을 때는 명분이 안 쓸 것 같아요. LH라는 그런 공공 디벨로퍼의 명분은 사업 다각화 이전에 공익을 위한 도시관리의 필요성이 일단은 저변에 깔려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서 다각화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정 투여가 필요한 재정이 좀 더 투입되어야 될 부분과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그런 두 가지 사업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런 실무적 차원에서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실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중요한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오늘 말씀해주신 SH 사례를 포함해서 좀 더 그런 내용들이 저희 보고서에 담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약간 전문가 자문 지원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LH 공공 디벨로퍼 어떤 개발자와 도시 관리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일어날 수 있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경 의원님 또 말씀해 주신. 네. 일단 SH 이영민 박사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총괄적인 그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인수인계할 부서 간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LH 담당자들과 이제 연구를 진행해서 많이 느꼈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도 이제 제도적 접근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H가 직접 운영에 대한 의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 보면서 일단 SH 사례도 한번 많이 들여다보고 있긴 한데 한번 이장 내용 보완할 때 주신 의견을 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박사님 의견 중에서도 이제 지자체가 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건 자력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꽤나 있는데 그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저희가 이제 SH의 강점을 살리면서 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을 또 참고해서 지자체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아직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고, 사실 여기 현장에 이 용역을 사실 거의 만드셨을 것 같은, 저기 우리 이병만 본부장 계신데, 본부장님 뭐 한마디 해주실 거 없으세요? 나중에 네. 그걸 정리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그 원년 여건실에서 연구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게 그 도시관리는 저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향후에 우리가 LH가 도시개발 사업을 3단 그냥 했는데 왜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도시관리를 안 하고 그냥 개발해서 떠난다고 하는 빠져나간다고, 예. 그래서 개인이 아까 기자님께서 업무 다각화 하셨는데 저희 안 되는 사업 아니기 때문에 업무 다각화 측면에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어요. 공공의 목적인 차원에서 도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도시를 관리하는 게 샘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님에 나와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를 통해서 입주한 입주자들이 편익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비용이 투입이 될 수 있는 명분이고 방법도 생길 겁니다. 그런 방법에서 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좀 시도하거나 국내외 그런 사례들이 좀 저는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첨가돼서 보완이 되면 보고서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LH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지방공사나 SH나 같이 국내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LH 도시 관리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를 관리해서 사업 시행자인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LH를 딱 한정이 되면 아까 오해하신 것처럼 사업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오해를 불러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선례가 되면 사업 시행자들이 다 도시관리에 참여해서 여기에 도시관리의 어떤 혜택을 누리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 자체도 사실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내용이 LH 도시별 관리를 위한 세미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도시가 이렇게 개발을 오래 해왔는데 이게 집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겪는데 도시관리 부분이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제목이 LH 도시관리를 위한 국내 이런 사례분석이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경기도시공사든 SH든 LH든 지방공사든 다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 근데 저희는 이게 연구 내용 중에 또 이렇게 자문받는 게 있어서 이 LH 빼면 안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예. 이거는 예.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제도화 돼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공적으로 이게
이게 이제 제도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LH라는 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맞, 예. 누가 이 지금 만들어진 누군가 믿을 수도 있고 일반화돼야 되지 않나요? 예. 이게 사실 이게 연구의 일부분이거든요. 이게 연구 앞부분, 사실 앞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이영민 박사님이나 저희 박사님께서 이해해 주실게요. 이게 다가 아니라 뒤쪽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막 118개 그 사업들 중에서 제일 LH가 잘 할 만한 것들 뽑아내는 것도 있는데 이게 보안 때문에 그쪽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표준 모델도 있어가지고 과연 도로에서 뽑을 건지 공원에서 이제 뭘 뽑을 건지에 대해서 어떤 모델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배경이라서 예, 참 근데도 흥미로운 분야라서 예. 지금 이병헌 본부장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혹시 또 여기 지금 줌상에 본부장님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예, 예. 줌상에 지금 그 파주시 김영수 과장님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예.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은 시간이 뭐 한 3, 4분 남긴 했는데 뭐 이영민 박사님이나 이동원 박사님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연구였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저희가 단순히 이 도시 관리를 프로세스로 봤는데 프로세스보다 더 붙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그냥 시설만 볼지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뭐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도 넣어야 될지 이렇게 되면 얘기가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업무들 다 뽑아서 왔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LH에서 훨씬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LH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무슨 그 지방 공기업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자체한테 맡겨놓을 때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모델화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냥 이게 LH가 뭐 더 사업 영역을 늘리려는 어떤 의도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더 말씀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 감사하시고 토론해 주신 두 박사님하고 또 이병만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